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문자나 카톡을 보냈는데 읽고 답이 없으면 좀 답답하죠. 거꾸로 문자를 받았는데 답장을 보내기 난감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영부인과 유력 여당 대표 후보자 사이에 있었던 비슷한 일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역 검사 탄핵안을 두고 검찰과 민주당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검사들을 국회 법사위로 불러 조사하려는 민주당 움직임에 검찰총장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맞섰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총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뒤늦게 제기됐습니다. 당권 경쟁자들이 맹공하고 한 후보가 반박에 나서면서 진실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 속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15배 뛰고 LG전자도 역대 2분기 최대 실적을 세웠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적에 코스피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급발진을 줄곧 주장하는 가운데 해당 차량의 사고 이력까지 공개되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롱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행동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야당의 검사 탄핵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 찜통 더위가 이어졌지만 주말인 내일 전국이 다시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지난 총선 당시 대국민 사과 의사를 피력한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무시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지금 시점에 김 여사가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전당대회 개입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고, 경쟁 후보들은 한 후보의 총선 책임론을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합동연설회 등 본격적인 전당대회 일정을 앞두고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메시지 무시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총선 대비로 등판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을 이끌던 지난 1월, 당시 한 후보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의 대국민 사과 의사를 전한 김 여사의 4-5차례 문자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에 한 후보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김 여사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무려 6달이 지난 시점에 공개된 건 자신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 상처를 주고 선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행태는 전당대회에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메시지 내용엔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뿐 아니라 왜 사과하면 안 좋은지 이유도 적잖게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자의 내용도 사과하고 싶다는 말씀 표현도 있지만 왜 사과를 하는 것이 안 좋은지에 대한 어떤 그 사유를 쭉 늘어놓는 부분도 들어있거든요. 자신은 대통령실 공식 창구로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단 말도 빼놓지 않았는데, 경쟁 후보들은 앞서 한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김 여사 의혹이 총선 최대 이슈였던 만큼 이를 덮어두고 간 건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대목이라며 한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되고, 그래서 역시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굉장히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미숙하다라는 부분을 저는 느꼈고요. 원희룡 후보 역시 결과적으로 선거를 망친 가장 큰 원인이 됐다며 한 후보 책임을 적시한 총선 백서를 당장 공개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선거 책임자인 비대위원장이 선거의 핵심 이슈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뭉개고 묵살했느냐, 이 질문에 답하시기 바라겠고요. 한 후보가 김 여사의 연락을 무시한 배경에 다른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고의무시 의혹을 제기한 건 윤상현 후보였습니다. 당시 일부러 차별화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김 여사하고의 어떤 차별화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강한 의구심도 들고요. 이번 논란은 한 후보의 약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설을 넘어 총선 책임론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인데 당원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당대회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릅니다. 가스 공급 가격이 원가에 못 미쳐서 가스공사의 부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서울 시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3,800원 정도 더 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기봉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올리려다 잠정 보류됐던 가스요금 인상이 4일 만에 결국 발표됐습니다.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은 메가줄당 1.41원, 식당 등 일반용 도매요금은 메가줄당 1.3원 올리는데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서울 거주 4인 가족 평균 가스요금이 월 3,770원 정도 오르는 수준입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5월 민수용 도매요금을 5.3% 인상했지만 여전히 원가 이하의 공급으로 재무 상태가 악화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가 원가보다 싸게 팔아 쌓인 적자, 이른바 미수금 규모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공급 여건이 나빠진 이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1년 1조 8천억에서 22년 8조 6천억으로 급증했는데 지난해엔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13조 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1분기엔 다시 5천억 원이 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현재 부채 비율이 624%에 이르고 연간 이자 비용이 5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는 이번 인상으로 연간 5천억 원의 미수금 해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요금 인상 대신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 시설을 교체해주는 열효율 개선 사업을 내년부터 10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활황에 힘입어서 2분기 연속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업황이 안 좋았던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무려 15배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을 10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1년 만에 1,452%, 15배 이상 늘어나 시장 예상한 8조 원대를 훌쩍 넘은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반도체 불황이 시작된 뒤 7분기 만에 처음으로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되찾았습니다. 2분기 매출도 74조 원으로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23% 증가했습니다. 깜짝 실적의 배경으로는 AI 시장 확대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이 증가해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덩달아 오르며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만 한 15조 원에 달하는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1, 4분기에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이번 분기에도 흑자 기조와 함께 영업이익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은 일부 수익성이 떨어졌지만 성수기를 맞은 에어컨 등 가전에선 견고한 실적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는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61.2% 증가해 2분기 기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습니다. 매출은 21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계절적 성수기를 맞은 에어컨 판매 확대와 자동차 전자부품과 냉난방 공조 등 사업 체질 변화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의 2분기 깜짝 실적이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를 이끌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3년 5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870선을 돌파하며 2년 5개월 만에 장중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미국 증시가 독립기념일 휴일로 하루 쉰 가운데 우리 증시는 장 초반 삼성전자의 2분기 깜짝 실적 발표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기관이 이틀 연속 1조 이상 매수에 나섰고 외국인도 1조가량 매수에 동참하며 코스피는 사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장중 2,871.96까지 치솟으며 2년 5개월 만에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오름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3% 가까이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종가 기준으로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낸 LG전자도 2.4% 이상 올랐습니다. 개인은 2조 1천억 원 이상을 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 10.4조 원 내면서 사실상 시가총액 1위로서의 위상을 굉장히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 효과에 따른 밸류업이 받쳐줬고 최근에 테슬라 이슈로 이제 2차 전지와 같은 종목들이 같이 따라붙은 점이 신고가 경신에 기여를 했다. 메리츠금융이 국내 업계 최초로 밸류업 공시를 하면서 밸류업 관련 종목도 상승세를 탔습니다. 메리츠금융을 비롯해 KB금융과 신한지주, 삼성물산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도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며 지수가 사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최근 장맛비가 내리는 곳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그치면 곧바로 폭염이 나타나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또다시 전국이 장마권에 들겠고 특히 밤사이 충청과 전북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장맛비가 그치자 또다시 곧바로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제주도와 남부 내륙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중부 내륙까지 확대 강화됐습니다. 한낮에 경주 34.4도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3도 안팎까지 올랐고 높은 습도에 한때 체감온도는 35도 이상 오른 곳도 있었습니다. 저기압이 통과한 뒤로 한반도에 일시적으로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강한 햇볕에 더해 남쪽에서 뜨겁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폭우가 쏟아진 뒤에 곧바로 폭염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편서풍지대라 저기압과 고기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번갈아 지나가는데 저기압이 강한 비를 뿌리면서 지나가면 그 뒤에 고기압 영향으로 기온이 높아져 폭염이 발생하는 거죠. 내일은 서쪽에서 또 한 차례 저기압이 다가오며 전국에 장맛비가 다시 쏟아집니다. 새벽 서쪽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다 저녁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수도권 등 중서부 지방은 저기압이 북상하면서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빠를 걸로 보여 많은 비가 한 곳에 오래 집중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충청과 전북에는 밤사이 폭우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기압이 빠져나간 뒤 강하게 발달한 정체전선이 느리게 남하하면서 비구름이 정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주말 이틀 동안 전북에 최고 120mm 이상, 충남에 100mm 이상, 충북과 전남, 영남 내륙에 30에서 80mm, 수도권에 20에서 60mm의 다소 많은 비를 예보했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 새벽 중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내내 전국에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불법 행위라며 법률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퇴직할 때까지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겠다며 일축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이후 기자회견과 대검 원내회의에서 연일 비판을 이어간 이원석 검찰총장. 출근길에서도 취재진 질의를 마다치 않았습니다. 향후 대응 계획을 묻는 기자들에게 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소추는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주어지지만 면책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이 곧장 표결 처리하지 않고 일단 법제사법위원회로 탄핵안을 넘긴 데 대해서도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바로 의결하지 않았겠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탄핵 심판이 이뤄진다면 보복성 탄핵이라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서 탄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반발이 정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손 놓고 두고 볼 수는 없었다면서 검찰의 일을 올바르게 하려고 부득이하게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또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검사 4명 탄핵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맡은 검사들의 조사를 후순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 법사위 내부 논의 끝에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를 가장 먼저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논의에 일정상 불참한 인원이 있어서 다음 주 추가 논의를 거쳐 나머지 검사들의 조사 순서까지 함께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남용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대장동 백현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전 기자들이 검사 탄핵안 발의는 명백한 사법방해고 위법한 요소가 있다는 이 총장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부산 가덕도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파괴하려는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가덕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 김모 씨. 범행은 지난해 4월부터 치밀하게 준비됐습니다. 이 전 대표의 일정을 파악해 근처에서 살해 기회를 엿본 것만 4차례에 달했고 자신의 사무실 근처에서 흉기로 나무를 찌르며 연습까지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왜곡된 신념이 범행 동기였습니다. 자신을 독립투사나 논계에 빗대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는 5년 적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하려는 시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거나 범행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전형적인 확신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씨의 범행 계획을 미리 알고 범행 동기가 담긴 문서 발송을 부탁받은 70대 지인은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항소하실 겁니까?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 대표 살해를 시도한 이번 사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정치 테러로 기록됐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호텔 CCTV에 운전자 부부가 싸우는 모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주행 차량 운전자 차 씨는 거듭 급발진을 주장한 데 이어 자신을 둘러싼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아내와 싸우고 홧김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소문에 대해 자신도 부부싸움에 대한 뉴스를 봤는데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도 사고 전 호텔 승강기와 주차장 CCTV 영상에 부부가 다투는 모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 차량을 보험 처리 이력을 조회해봤더니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 만큼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다음 주에도 차 씨에 대한 진술 조사를 2-3차례 이어갈 계획입니다. 진술이랄지 목격자의 어떤 증언 이것 가지고 끝날 사건은 아닙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조사 자체는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물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모 공간에 피해자들을 토마토 주스에 빗대 조롱하는 글을 남긴 20대 남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피해자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볼링핀에 비유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서도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동훈 후보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요.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읽고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지금 불거졌습니다. 일단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서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서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답니다. 이게 지난 1월 19일로 알려졌고요. 6개월 전이죠.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문자를 CBS 기자가 이제 재편집해서 한 내용인데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 제안 메시지, 그러니까 하라면 하겠습니다 사과를, 그 메시지를 한 전 비대위원장이 읽고도 무시했다라는 논란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는 사실은 굉장히 쇼킹했었어요. 네. 근데 어제는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그 풀 텍스트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이걸 편집해서 이제 그 알려준 거거든요. CBS에 그 보도하신 분이.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다른 케이스라면 그 중요한 시점에서 왜 이걸 읽고 씹었을까 하고 비판받아야 되겠지만 이거를 보낸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네. 오히려 남편하고 얘기해가지고 사과를 할지 말지를 결정했으면 훨씬 간단했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누굽니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보여지듯이 작년 전당대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마디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대통령실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 자리에 세운 주인공도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런 메시지를 텔레그램으로 대통령 부인이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다라는 게 처음엔 놀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갈수록 좀 이상한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해서 그런데다가 이 일 있고 나서 1월 21일에 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 실장으로부터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들어갔고 그랬죠. 그거를 소위 121 사퇴라고 우리가 역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월 초에 대통령이 KBS와 대담을 했어요. 그때도 그 명품백 얘기가 나왔는데 명품백이라고 하지 않고 작은 백이라고 해가면서 그때도 사과가 충분치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이 여전히 그 비판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도 20%대로 막 떨어지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풀텍스트가 무엇인지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 오늘 또 한동훈 후보가 뭐 언론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이해했던 그때의 메시지는 사과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기억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편집된 거 말고 풀텍스트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상황이 또 앞으로 펼쳐질 것 같아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일단은 요거를 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상의를 하느냐. 대통령하고 상의하면 되지. 그런 말씀이셨고 재편집된 것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의사를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 당시 선거 책임자가 한 전 위원장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이거 성사시켜야지 왜 안 그랬느냐 이런 지적이었거든요. 글쎄요, 뭐 성사를 뭐 시키고 안 시키고에 따라서
지난 총선의 결과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그때 상황으로서는 사실은 방금 이제 정옥 의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대통령실에서 논의를 하고 최소한 당에서는 비대위원장이 있지만 이철규 의원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기억해 보면 이철규 의원이 굉장히 세게 방어를 했어요. 일제적으로. 예. 이제 그런 상태에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검사 본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텔레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답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긴 하지만 흔적을 남기는 것이 이게 혹시 내정 개입의 논란에 빠져들지 않느냐 하는 자기 검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전 위원장 입장에서. 네, 예.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뭐 정치인들이 사실은 텔레그램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것이 네. 좀 뭐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이 보기 어렵다. 보안이 뭐 유지가 예, 뭐 보안이 잘 된다고 유리된다. 알려져 있죠. 솔직히 이제 그런 이용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답을 안 남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게 드러났을 경우에 네. 그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뭐 네.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 생각이 없고 그 거부했냐 하는 거하고 다른 문제고 또 상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후보들이 어떤 반응이었나 한번 볼 텐데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모두 한동훈 후보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맹공을 퍼부었고요. 이에 한 후보자는 또 반박에 나섰는데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역시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굉장히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미숙하다라는 부분을 저는 느꼈고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씀하실 게 아니라 깨끗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책임자인 비대위원장이 선거의 핵심 이슈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뭉개고 묵살했느냐, 이 질문에 답하시기 바라겠고요. 당시 일부러 차별화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김 여사하고의 어떤 차별화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강한 의구심도 들고요. 문자의 내용도 사과하고 싶다는 말씀 표현도 있지만 왜 사과를 하는 것이 안 좋은지에 대한 어떤 그 사유를 쭉 늘어놓는 부분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감안할 때 제가 어떤 종류로든 간에 답을 드리는 것이 저는 이상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사과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거잖아요. 그런 맥락들을 감안한다면 제가 김건희 여사님의 사과를 막았다? 너무 무리한 얘기 아닌가요? 정반대의 얘기죠. 저는 사과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자, 먼저 이제 나머지 세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독단적으로 뭉갰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총선 패배에 영향을 줬다, 그런 입장이고, 한 후보는 공식 통로를 이용해서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나경원 후보가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후보한테.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지금 정치 경력이 한 24년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원희룡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또 윤상현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셋이 합하면 72년이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한 1년 됐습니까? 그런데 정치 경험이 그러면은 노련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대위원장이 뭘 어떻게 움직였어야 된다라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나름 지금 노력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지고 보수 정당이에요. 보수.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떤 보수라든지 비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마치도 아주 그 치명적인 뭔가 잘못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오히려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1등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고 미숙하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활용한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미성년이고 뭔가를 그 위원장한테 허락받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사과할 수 예. 있는 기회는 지금도 있고 그전에는 더 많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이슈로 삼아야 되는 이 그 국민의힘 여당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나머지 세 후보의 공격 포인트는 윤한 갈등 넘어서서 이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유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졌다 이런 것인지 다시 역으로 질문해 보면 과연 그 나경원 후보가 비대위원장이라고 치고 여사께서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 나경원 후보가 여사님 지금 당장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원희룡 후보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아예 윤상현 후보는 무슨 차별화, 여사하고 무슨 차별을 한다는 거죠?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저는 한다고 과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말은 지금 비판을 하니까 하지만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김경률 회계사와 같이 굉장히 강한 의지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오히려 한동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만 그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은 우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오기 전에 대통령실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대통령실의 입장은 사실은 뭡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전달된 거거든요. 거의 부정적으로 전달된 거고 방금 말한 것처럼 대통령실도 대통령께서도 2월 초에 거의 부정적으로 유감 표시를 안 한 상태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원론적으로 보면 대통령실은 부정적으로 블록을 하고 치는데 여사와 비대위원장 개인적인 소통에서 여사가 사과를 하는 일이 과연 적절한 판단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기 쉽지만 그분들한테 직접 여사께서 저런 문자를 보냈을 때 과연 당장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물어볼 수밖에 없고 또 그 많은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이번 총선에서 주요하게 실패한 정책들을 가지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그게 무슨 트리거가 될 수 있었겠나 그런 질문을 어쨌든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이게 아니라 이제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강하게 보냈다 하는 입장인데 그리고 아까 이제 정호경 의원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요 재편집된 요 내용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사과를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과를 하면 안 좋은 이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사과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들어 있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며칠 있다가 풀텍스트가 나올 판이에요. 근데 참 이런 총극이 풀텍스트가 나오려면 한동훈 후보가 공개를 해야 되는 건데요. 뭐 공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성 앵커께서는 이게 지금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한동훈 후보가 이 지금 편집해서 내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둘이 소통을 했다는 건데 한쪽이 안 했으면 누가 했겠어요? 저도 제 입으로 누가 했을 거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요새 하도 무서워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 이제 풀텍스트 공방이 나올 거고요. 제가 아까 세 분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도 저 명품백과 관련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세 분은 그래도 그 간판 스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자산 아니에요? 근데 이 세 분이 그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 더 이상 정치적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나? 저희가 생각할 때 안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의 얘기가 굉장히 쇼킹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신다고 한마디 했다가 얼마나 그 당시에 표현은 뭐하지만 거의 난리 수준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글쎄요 책임 공방을 벌인다라는 것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또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을지 그런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그래서 한동훈 후보도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런 메시지가 흘러나왔냐 하는데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이게 전당대회 개입 아니냐 그런 주장이거든요. 네. 뭐 애매한 부분도 있죠. 뭐 개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쨌든 실제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격력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개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그거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기획이 있는 거 아닌가. 예. 뭐 그게 또 다른 말로 보면 개입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예. 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됐을 때 그 개입의 어떤 그 효과, 반동 효과를 반사 이익을 세 후보 다 가져갈 수 있느냐. 예. 그것도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떤 후보를 위한 개입인지 예. 모르겠고요. 무조건 anybody but 한동훈만 떨어지면 된다 이런 예. 작전인 것인지.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예. 그것이 드러난다면 아까 뭐 정호비 의원은 뭐 표현을 안 하셨지만 대통령실의 여사께서 이걸 누군가한테 전달해서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한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대통령실의 입지가 줄어들고 한동훈의 입지가 늘어나는 결과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하나의 큰 폭탄이 한번 터져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필두로 해서 전국 각지 검사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는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또 법대로 하겠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법률적인 견해들도 있습니다.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탄핵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공개 반발하고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처럼 격앙돼 반발하고 있는데 진정들 하십시오. 국회도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와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법적 대응을 시사했는데 면책특권이 벗어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 함은 국회 내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 법원, 국회를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그 국회의 어떤 본회의장이라든지 네. 이런 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상대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든지 허위사실에 해당하면 그거는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요번에 이 검사들의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내용 자체도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소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날짜라든지 장소라든지 또는 주체까지도 그 잘못 적혀가지고 오기가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예. 그 빈축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러면 물증이라든지 결정적인 증거가 있느냐 예. 그것도 아닌 카더라라는 것을 가지고선 지금 법사위의 장을 이용해서 이들에게 질문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탄핵이라는 그 권한을 남용한다. 지금 뭐 법대로 하겠다라는데 법대로라는 미명하에 정치적으로 이거를 지금 악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칼이라는 게 예. 칼집에 있으면서 조심스럽게 쓰여질 때 그 칼의 용도와 칼의 위험이 느껴지는 것인데 마치 또 이것은 그 뭐라 그럴까 어린애한테 정말 흉기를 쥐어주듯이 그 다수라는 그 오만 속에서 이런 걸 막 이렇게 휘두르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에 대한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렇게 170석이 넘은 의석을 가지고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지지도가 별로 높지도 않아요. 어떤 네. 때는 더 낮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남발하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본인들에게 역풍이 될 텐데도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게 정말로 개탄스럽죠. 정 의원님, 그럼 짧게 요것만 궁금해서 여쭐게요. 면책 특권이 벗어난 부분, 이게 그러니까 의원들이 만약에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나가서 발언하는 것들, 이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장에서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네. 철저히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회의장이나 그 국회장에서 그 적어도 어떤 물증 없는 주장을 해가지고 자기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던 과거의 사례가 있었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 법사위에서 진상규명하겠다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네. 요거는 이제 그 해당 탄핵 대상 검사들을 이제 불러서 하겠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뭐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머리를 썼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통과를 하지 않고 법사위에 해보하는. 법사위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최종적으로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민주당 스스로가 완전히 여러 가지 주장의 과잉성들을 위반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한다는 건데 네. 아마 법사위에 부르는 것에 대하여 아마 윤석 총장은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 즉 법사위에 불러서 망신 주기를 한다.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한 밖에 있는 가만히 일 잘하고 있는 일 잘하고 있는 검사를 지난번에 최상병 특검 때처럼 네. 많은 군인들을 불러갖고 밖에 나가서 있으라 뭐 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많은 어떤 국민들로 하여금 현역 군인들한테 모멸감을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일정 정도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박상용 부부장의 경우에는 무슨 뭐 이상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도 실질적인 진실적 그 내용보다는 언론에서 나왔다든지 찌라시 수준의 이야기를 갖고 적시해서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권한 밖에 있는 부분이고 아무리 이것이 국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민주당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 방금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김영철 검사부터 말하자면 이재명 그 재판과 관련된 검사 아닌 사람부터 그러니까 여론을 좀 부르겠다. 의식한다고 의식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검사들이 어쨌든 그 법사위에 출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관심인데 여론 봐가면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검사부터 부르겠다 그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게 속 들여다 보이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복 탄핵이다, 방탄 탄핵이다 이런 말이 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이 네 사람 중에 거의 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수사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사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또 하나의 방탄의 다른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네들의 어떤 법사위를 활용하기 위해서 말로는 최혜병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 그랬지만 실제로 지금 이런 거에 거의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악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 수사를 해가지고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백현동, 대북송금, 또 대장동 뭐 이런 거 그런 수사를 했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괘씸죄에 걸려든 사람들을 전부 이제 탄핵의 대상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탄핵을 추진했다가 한 명은 이미 기각이 됐거든요. 근데 일단 이런 절차를 밟게 되면은 직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시간 끌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그러니까 탄핵이 되느냐 안 것이죠. 되느냐보다도 이제 직무 정지에 좀 목적을 둔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사를 방해하고 지금 재판에 있어서 지연과 그다음에 어쨌든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정국, 자기네들이라기보단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정국으로 지금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필이면 그 많은 검사 중에 전부 백현동,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된 검사들을 알겠습니다. 전부 탄핵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뭐 이어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 참 여야의 거센 충돌 속에 어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비판의 입장을 내놨는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21대 국회에서 낸 법안보다 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거북한 법안이거든요. 지난번에는 그래도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선택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번에는 아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근데 조국혁신당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뭐 거부 안 할 이유가 없는 법안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어쨌든 15일 안에 하는데 그게 19일 날에 딱 그 최상병 일주기에 걸리는 날짜가 데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매우 고약하게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뭐 제 요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과될지 부분은 또 이제 난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법제처로 넘겨서 이제 대통령실로 갈 텐데 갔다가 오는 시기가 전체적으로 보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쨌든 대통령실로서는 시기도 선택을 할 텐데 어떻게 할까요? 15일 내에 결정을 하니까 뭐 이제 그 시기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국회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건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월 19일이 최혜병 순직 1주기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지금 여론은 특검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또 몽골 기병처럼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변수는 민주당이나 야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내에 8명이에요. 근데 그 8명이 적어도 여론이라든지 전체적인 정치적 분위기라든지 자기 지역구의 주민들이라든지 자기의 소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려면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오만하게 해가지고는 마음이 움직이려고 하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어제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일단 던졌잖아요.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오래전에 천명을 했고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실은 그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찬성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바람에 얼마나 그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까? 또 철수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런데다가 사실 지금 당에서 거의 이렇게 따돌림을 받는 수준 아니에요. 지금 상임위 위원장도 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자신이 여론 그리고 국민들과 한 약속에 대해서 계속 지킨다는 차원에서 저는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재의결 때도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봐요. 그럼 나머지 이제 7명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명분을 줘야 되고 적어도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될지 안 될지를 제가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이 특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특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연성을 강조하고 지금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개혁신당도 그런 수정안을 지금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강경파의 손에 의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8명이 오히려 반대하기가 수월하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지를 만드느냐 그리고 나머지 7명이 변수로서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대 때 한참 저 얘기할 때 21대 때는 17명이 돌아서야 되는 거고 여당에서. 근데 22대 때는 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훨씬 22대 때는 수월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측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7명입니다.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요. 한 명 빼고 이제 7명. 그때는 왜냐하면 이제 공천 탈락자가 많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또 새로운 국회가 열렸으니까 전당대회 공간 속에서 지금 그걸 소신 투표를 한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당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론 조건은 자기가 당대표가 됐을 때 추진한다 하더라도 자기 당 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는 더욱더 어렵다. 오히려 그 뭐 명수는 더 많았을지 모르지만 정신없을 21대 말기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좀 전에 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또 다른 그러니까 협상안들 한동훈 후보라든가 그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빠지겠다라는 하는 부분하고 천하람 제안했던
대안 변협 네. 이제 추천하는 안 그런 걸로 좀 어떤 좀 협의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 국회의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협의를 모색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도 나중에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대통령실이 끝까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전망은 해요. 네. 그렇게 되더라도 대통령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뭐 대통령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결국 통과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당도 일정한 협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호김 새누리당 의원, 전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찰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입건된 9명 가운데 6명을 송치하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외압 의혹을 둘러싼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또 공수처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1년 가까이 끌어온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경찰 수사가 끝났습니다.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 법조인과 학계 인사 등 외부 민간위원 11명이 논의에 나선 겁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위원회에서는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선 검찰 송치를, 3명은 불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송치 의견이 나온 6명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고위급 지휘관이 포함됐는지가 큰 관심거리입니다. 임 전 사단장이 포함됐다면 정치권이 주장하는 외압 여부를 밝힐 단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해병대 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검증되지 않는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민 전 7대 대장을 비롯한 현장 지휘관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상관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1사단장의 과실 여부 이 문제는 박정훈 전 해병 수사단장의 항명죄로 기소를 당했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최종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심의 결과를 참고해 오는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야권이 주도해서 국회 문턱을 넘은 최상병 특검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국회에서 특검법이 넘어와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국회로 보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거부권 행사 시한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또 거부권을 남발한다면 그 후과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 최후가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를 원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지 열흘이 넘은 가운데 유족과 사측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40분 만에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은 다음 주 월요일 유족들에게 처음으로 공유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이후 처음으로 유족과 사측 사이에 교섭이 시작됐습니다. 유족들은 회의장으로 향하기 전 전날에야 영정과 위패가 놓인 분향소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사측과의 만남은 별다른 성과 없이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유족은 사측이 진상규명과 관련해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실제적인 자잘못은 100%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관련된 내용들 자료 요청한다고 했더니 검토 후에 주겠다. 이게 끝입니다. 오늘 아무런 안도 가지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 측은 진상규명 전에는 협상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측은 합의안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좀 참담하신 유족분들이 좀 대화가 좀 어렵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해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수사 정보를 공유해달라는 유족 측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언론에 알리기 전 유족에게 먼저 중요 수사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유족 대기실이 마련된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리셀 공장에서 불과 450m 떨어진 잉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쪽 지역에 화학공업이 많은 것 같아요. 불 좀 안 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참사 며칠 만에 인근에서 또 불이 나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제주 우도의 한 전기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최근 불과 사흘 동안 3차례나 불이 나 40대가 가까운 오토바이가 탔습니다. 모두 리튬 전지를 사용하는 오토바이인데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 오토바이 바닥에서 불꽃이 튀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전체로 번집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3차례나 불이 나 전기 오토바이 37대가 불에 탔습니다. 리튬 전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4개 기관 1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합동조사에서는 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불이 왜 발생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리튬 전지를 비롯한 전기 오토바이 부품 하나하나 꼼꼼히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금일 정밀 감식은 차체 내에 있는 배터리, 모터, 기타 등등의 부품까지 정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불이 난 업체 대표는 우도 내 차량 운행 제한 때문에 오래된 전기 오토바이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 행정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거의 보면 이걸 타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손님한테 해줄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도에서 막냐는 거죠. 화재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리튬 전지 관련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 씨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차 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미승인 사유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시청역 교통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고 5년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일각에선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큰 인명피해를 낸 60대 차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입니다. 이 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6명을 죽거나 다치게 했지만 한 번의 운전으로 사고가 난 만큼 하나의 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행위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상자 경합이에요. 이럴 경우 최대 금고 5년형 정도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인데
실무에서 활용되는 양형 기준표를 보면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망사고 가해자에게 기본적으로 금고 8개월에서 2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대형 교통사고가 하나의 죄로 평가될 경우 형이 너무 가벼울 수 있다며 대안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국처럼 각 죄에 독자적인 형을 확정한 뒤 합산에 부과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한다면 운전 중 과실로 9명이 숨졌을 때 45년 이내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이 같은 시도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맞지 않고 병과주의를 채택한다고 사고가 방지되는 건 아니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많은 공청회랑 정치권에서 논의를 통해서 극복이 돼야 될 부분이지. 이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도연이법 이런 것처럼 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또 CCTV나 사고 기록 장치 분석 결과에 따라 적용될 혐의도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의평원이 의대 증원으로 교육 수련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경고하면서 마찰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보도에 백종규 기자입니다. 전국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연이어 의대 증원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의평원은 성명을 통해 의과대학 입학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진행된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대 증원 계획이 확정된 최근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교육, 수련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평원의 기능이 막중하기 때문에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의대들은 교육과정과 환경평가 인증을 주기적으로 의평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입학정원 10% 이상 증원 등 의학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 가운데 30곳이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졸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긴급 브리핑까지 열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하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의대 증원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막상 대학들이 인증에서 탈락해버린다면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정부가 의평원에 경고 메시지를 내자 가톨릭 의대 교수들은 무리한 의대 증원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다면 의평원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서 인증이 새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교수 선발 규모나 재정 투입 액수 등 구체적인 교육의 질 개선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내일 오후 열리는 3차 회의부터 의대생과 전공의의 공개 참관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올특위가 독단적 밀실 협상을 위한 협의체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젊은 의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이면택 의협회장이 의료계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의료계를 대표하지 못한다며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원도 속초의료원이 응급실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오는 8일부터 응급실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속초의료원 응급실 전담 전문의 5명 가운데 최근 2명이 퇴사해 업무 과중에 따른 의료진 보호와 중증 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해 7일 동안 응급실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의료원은 응급실 의료진 충원을 위해 연봉 4억 원가량을 제시하고 모두 10차례에 걸쳐 채용 공고를 했지만 충원에 계속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을 향한 당내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명 등 징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진통 끝에 최상병 특검법이 표결에 붙여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단체로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만은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찬성표 189표 가운데 안 의원 이름이 포함되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안 의원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김재섭, 조경태 등 일부 의원이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혀왔지만 실제 찬성표를 던진 건 안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안 의원은 민심을 받들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대다수 국민 뜻에 따라 최상병 순직에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야만 한다. 저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참패를 한 이후에 우리 당은 다시 국민들께 다가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일이 정말로 시급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높게 평가했지만 국민의힘 내부는 적잖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론에 어긋난 선택을 한 안 의원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일부 친윤계 의원 사이에선 당 차원의 제명 조치 또는 자진 탈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특검법 반대가 사실상 당론이긴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정식 의결된 사안은 아니었던 만큼 징계를 앞세우긴 어렵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헌법기관인 만큼 소신투표 행위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들러리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당내 우려도 제기되는데 김 전 의원은 정면 돌파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다음 주 당대표 후보의 출사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굳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당 지지율이 여당보다 낮은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야권이 압승한 총선 결과도 민주당이 잘해서라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의 핵심인 민주 DNA가 훼손됐고 당원 중에 1%라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변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출마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세론 속에 당내에선 개파를 불문하고 김 전 의원의 출마를 만류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정성호, 박지원 등 중진 의원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기 쉽지 않다며 김 전 의원 출마에 부정적인 의견을 잇따라 피력했습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김 전 의원이 친문계 표도 흡수하기 쉽지 않을 거라며 중도 하차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김두관 지사가 검토를 한다고 그래서 어제 통화를 해서 안 나오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선임해서 대통령 후보 길로 갈 수 있도록 김 전 의원은 월드컵에서 우승팀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경기를 안 하진 않는다며 시원한 승부수를 던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1급 체제가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유권자들의 전략적 판단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패권 당권 분리해야 더 튼실한 민주당이 되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 호남을 중심으로 호남 유권자를 중심으로 조금 맥힐 가능성이 있다.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 결심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추대 가능성은 작아졌습니다. 다만 득표율에 따라 오히려 민주당의 1급 체제 이미지는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김 전 의원이 받을 지지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야당 주도로 최상병 특검법이 강행 처리되면서 전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연기된 가운데 7월 임시국회도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7월 임시국회 첫날 여야가 합의했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반대에도 야당 주도로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진 탓입니다. 이성을 되찾고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폭주와 오만의 종착점은 결국 민심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날짜를 기약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강행하는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국회의장실에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만큼 최상병 일주기인 오는 19일 전에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7월 임시국회 뇌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사 정족수를 못 박는 법 개정안 처리가 예고돼 있는데 여야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여당 입장에선 본회의 일정을 서둘러 합의해줄 필요가 없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에도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과 검사 탄핵안 청문회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입니다. 국회도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검사들은 그래도 되고 국회는 그러면 안 됩니까?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 행사하겠습니다.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예정돼 있던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도 취소됐고 향후 상임위 일정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이번 달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 일정들이 줄줄이 잡히면서 7월 국회도 파행의 연속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3년 연속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참여국들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도 내놓을 전망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우리나라 정상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 즉 IP4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 별도 회동을 열고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함께하는 정상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나토가 유럽, 미국의 5개 싱크탱크와 주최하는 외교 행사, 즉 나토 퍼블릭 포럼에 참석해 인도 태평양 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설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세계의 주요 일원으로서 동맹, 우방국들과 함께 인태지역과 대서양의 평화와 번영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과 IP4 국가들의 국제질서 수호 의지를 확인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참석국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낼 전망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들과 IP4 파트너들 간의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소 5개 나토 회원국과 릴레이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인데 한미일 정상회의나 한일,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당히 짧은 기간에 여러 행사를 소화해야 하는 만큼 시간과 여유를 장담할 수 없다며 다만 올 하반기 여러 다자회의를 계기로 만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8일부터 이틀간 미국 호놀룰루를 방문합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가 안장된 미국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찾을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 일정의 핵심이 글로벌 공조를 통한 우리 안보의 강화라며 연대를 통해 안보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경제안보 협력도 함께 도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깊어지고 강화된 파트너십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과 기밀 정보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오물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 각종 기습 도발을 이어온 북한이 장마철 댐 무단 방류로 도발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기록적인 강수량까지 예보되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임진광 최북단인 필승교와 군남댐을 방문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유역 면적의 60% 이상을 북한과 공유하고 있어 거의 매년 장마와 태풍 때마다 북한의 무단 방류로 인한 위험이 반복돼 온 곳입니다. 김 장관은 이번에도 한밤중이나 새벽 시간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악의적으로 댐 방류를 강행할 걸로 보인다면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도발의 일환으로 환강댐 무단 방류를 악의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으로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진강 상류 북한 환강댐 저수용량은 3억 5천만 톤 규모로 우리 군남댐의 5배에 달해 무단 방류 시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9년 새벽 시간대에 이뤄진 북한의 기습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 6명이 숨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열린 남북 실무회담에서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를 맺었지만 실제 이행은 3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가 경색된 지난 2013년을 끝으로 단 한 차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군사 분계선 침범,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등 복합 도발까지 이어오면서 댐 방류마저 도발 수단으로 악용할 거란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안으로서 북한은 남북 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 연락 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목함지뢰 등 위험물질을 흘려보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고해상도 위성 영상 등을 활용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특히 올여름 기록적 강우까지 예고된 만큼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신도들과 또 합창단장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맞섰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신도 김모 씨와 합창단장 박모 씨, 단원 조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숨진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생활한 신도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를 보지 못해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합창단장 박 씨와 단원 조 씨의 변호인도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한다고 밝혀 사실상 피고인 모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교회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 씨의 지시를 공범 2명이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결박하는 등 학대했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26차례에 걸쳐 학대당한 피해자는 허리뼈 골절상을 입고 음식물도 먹지 못했지만 계속 감금돼 결국 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친모 한모 씨도 아동복지법상 유기와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친모가 숨진 딸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교회로 보낸 뒤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한 친모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교회로 아이를 보냈을까요?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앞서 신도 김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2일 2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들을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서울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유족들과 합의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모 씨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뒤 피해자 유족에게 가까스로 사과하고 합의해 처벌 불원서도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 씨에게 도주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만큼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6억 원 가까이 타낸 보험 설계사와 고객 등 5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일반 운전자를 상대로도 사고를 냈는데 견적서를 부풀리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벌였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속도가 빠르지는 않아 보이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오른쪽에서 나타나 부딪히더니 옆으로 넘어집니다. 우연히 사고가 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차량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짜고 연기를 한 겁니다. 한밤중 빠르게 달리는 차량이 앞에 있는 검은색 승용차를 따라갑니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더 속도를 내더니 결국 들이받습니다. 역시 양측이 일부러 낸 교통사고입니다. 보험 설계사와 고객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공모한 겁니다. 범행을 벌인 건 모두 53명, 3년여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6억 800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권유한다던가 공모를 해서 누가 가해자가 되고 누가 피해자가 될 것까지도 다. 이들은 보험 상품에 있는 특약 조건을 악용하기도 했는데 석고 붕대 치료를 받아야 돈이 나오는 걸 알고 피해를 과장하는 식이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석고 붕대를 한 뒤 50차례 이상 보험금을 청구해 5천만 원 넘게 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반 시민을 상대로도 보험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선을 조금이라도 넘어오면 속도를 내서 다가가 접촉 사고를 내고 미리 섭외해둔 자동차 공업사를 통해 사고 견적서를 부풀렸습니다. 이들은 SNS 대화방에서 사고를 공모하기도 했는데 드디어 사고가 났다, 꼭 사고가 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보험 설계사 가운데 주범으로 볼 수 있는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보험사 고객과 자동차 공업사 대표 등 나머지 공범 48명도 송치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지난 5월 경상수지가 2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적자에서 한 달 만에 큰 폭의 흑자로 돌아섰는데 반도체와 IT 기기, 석유 제품과 자동차 수출이 큰 힘이 됐습니다. 보도에 유한홍 기자입니다. 5월 경상수지가 지난 2021년 9월 이후 최대인 89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 수입 증가로 일시 적자를 보였지만 다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국제 수지를 보면 수출이 1년 전보다 11.1% 증가하고 수입은 1.9% 감소하면서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가 됐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IT기기, 석유 제품과 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8개월째 증가했고 슈퍼 엔저 현상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보다는 글로벌 IT 업황 개선 흐름에 주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합도가 좀 높은 일부 품목 뭐 자동차, 철강 이 부분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반면 만성 적자인 여행 수지는 8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슈퍼 엔저 현상으로 우리 국민의 일본 여행이 늘면서 적자 폭이 4월보다 4천만 달러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특허권과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늘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는 12억 9천만 달러로 4월보다는 적자 폭이 축소됐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돈을 뺀 본원 소득 수지는 배당 소득이 늘면서 17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국내 증시 대신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늘면서 해외 직접 투자는 지난 2022년 4월 이후 최대인 63억 3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효성과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상속 재산을 모두 공익재단에 출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경영권에 관심이 없다며 선친의 유언을 받들어 형제들과 화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친의 유언장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낸 데다 형제 간 법정 다툼도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잡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10년 전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의 횡령과 배임 의혹을 주장해 법적 분쟁을 촉발한 조현문 전 부사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별세한 부친 고 조성래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을 상속 재산을 모두 공익재단에 출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액 재단에 출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쓰임받게 하는 선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공익재단 설립에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협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 형제 간 우애 있게 지내라는 선친의 유언을 받들어 형제들과 화해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롭게 각자의 길을 가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계열 분리와 이에 필요한 지분 정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효성그룹은 기존 지주사인 주식회사 효성은 조현준 회장이 맡고 새 지주사인 HS 효성은 조현상 부회장이 맡아서 독립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계열사를 떼달라는 뜻이 아니라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비상장사 등에 들어와 있는 형제들의 지분을 정리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효성으로부터의 100% 자유입니다. 저는 효성 경영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유언장 내용을 유언 집행인에게 물었지만 답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 유언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친의 유지를 존중하기 위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답이 없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요청을 거절하거나 명확하게 답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끈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리를 포함 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성래 명예회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도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부친 빈소에 5분만 머문 이유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게 나가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비롯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데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위법한 탄핵 추진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총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법률적인 견해들도 있습니다.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은 국민 천거와 추천위 추천,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소추 대상이 된 검사가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 과정에서 면책특권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이른바 울산지검 술판 의혹은 지난달 국회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경에 울산지검에서는 술 읽는 자금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검사장, 차장, 부장 등 30명이 모여 지검 내 1층 간부식당에서 회식을 합니다. 어떤 부장검사가 테이블을 발로 차는 바람에 술잔이 수십 개가 깨지고 이 내용은 고스란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주임 검사인 박상용 검사의 탄핵 사유에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자 일부 공당이 입에 담기 힘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성윤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강미정 조국혁신단 대변인 등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 차원에서도 민주당 탄핵소추에 위법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해당 검사들이 피의 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고 적법한 수사 개시를 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탄핵 사유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검사 탄핵도 징계의 한 종류인 만큼 파면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에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결국 민주당이 정당한 탄핵 사유 없이 탄핵 소추권이라는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실제 위법한 부분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 특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다만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국회 밖에서 직무와 무관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이 부분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공식 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고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는 국회 공식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 경우는 논란의 소지는 있다. 법적 대응 이외에도 검찰은 후속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예고한 탄핵검사 청문회가 현실화할 경우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KBS와 EBS 이사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야권 성향 이사들이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 EBS 유시춘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14명은 오늘 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에 국회 추천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이 추천한 2명만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TV토론 참패 이후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무 데도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군인 가족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 한 명이 계속 싸우세요라고 말하자 알겠다고 답하고 자신은 아무 데도 안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추가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바이든의 무능 퍼즐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며 토론을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처럼 추가 TV 토론을 제안한 것은 맥락에서 벗어난 발언으로 당 안팎에서 궁지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을 더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영국 총선에서 중도 좌파 정당인 노동당이 기록적인 압승을 거뒀습니다.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총리에 오르는 키어 스타머 대표는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박영진 기자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결과는 노동당의 압승이었습니다. 하원 650석 중 400석이 넘는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We did it! You campaigned for it.
You fought for it, you voted for it, and now it has arrived. Change begins now. 추진력과 실용주의로 당의 변화를 추구하고 총선 승리를 거머쥔 스타머 대표는 승리 선언과 동시에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We have the chance to repair our public services because we changed the party. We have the chance to make work pay because we changed the party. 고물가와 경기 침체, 공공의료 악화 등의 분노한 민심은 보수당의 무능을 응징했습니다. 지난 14년간 장기 집권했던 보수당은 200년 역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The British people have delivered a sobering verdict tonight. There is much to learn and reflect on, and I take responsibility for the loss. 유럽의 우경화 바람은 영국 총선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영국판 트럼프 나이젤 페라지가 이끄는 극우 성향의 영국 개혁당은 처음으로 의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많은 국가에서 우파가 득세하는 시기에 집권한 영국 중도좌파 정부의 스타머 신임 총리는 오는 9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첫 국제 무대에 오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이 유럽과 관계 개선을 내건 영국 노동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자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공동의 과제에 대응하고 유럽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적인 파트너십 내에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X에 스타머의 승리를 축하한다며 영국과 프랑스는 양자 교류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 기후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대기업과 지자체 등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안 문제로 네이버를 못 믿겠다며 라인 야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의 보안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8일 일본 출판 대기업 가도카와 그룹의 서버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직원 개인 정보와 각종 계약서가 대량 유출됐습니다. 심지어 이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커들은 1.5TB 분량의 정보를 빼냈다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개인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실제 지난 2일 인터넷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정보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온라인 쇼핑과 서적 주문 시스템 등 주요 서비스를 한동안 중단해야 했습니다. 他のサーバーにも被害が及ばないようにですね、電源をシャットダウンするなど攻撃を受けてないサーバーについても今その機能を停止し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시중 서점도 주문한 책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確実にいつお届けできるかはこのような事態なのでなかなか難しいというような内容がここに書かれています。 일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요타시는 세금 통지서 인쇄를 위탁받은 업체의 서버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4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도쿠시마현도 비슷한 경로로 개인, 법인, 기업 정보 등 15만 건 이상의 정보가 새어나갔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차례 사이버 공격을 받아 기밀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네이버의 보안을 신뢰할 수 없다며 라인 야후의 네이버 지분 압박을 이어가는 일본. 하지만 정작 일본은 정부 핵심 기관과 지자체,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보안에 구멍이 뚫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배우 손예진이 부천국제영화제 행사를 위해 결혼과 출산 뒤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아이가 이유식만 잘 먹어도 행복을 느낀다면서도 오랫동안 관객 곁에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2022년 배우 현빈과 단란한 가정을 꾸린 배우 손예진이 오랜만에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어느덧 엄마가 된 손예진은 결혼과 출산을 기점으로 일만 하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요즘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아이가 이유식을 한 끼만 잘 먹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육아라는 건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정말 다른 세상의 행복을 느끼고 있어서 배우가 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자신의 연기에 한계를 두고 싶지 않다면서 다양한 연기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다양하게 더 많이 자주 길게 연기하고 또 앞으로도 오랫동안 곁에 있는 여러분들 곁에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최근 거듭되는 한국 영화계의 위기론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언제나 영화는 저한테 고향 같은 곳이고 상대적으로 영화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도약을 해야 된다. 나라도 극장을 많이 가야겠다.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특별전에선 클래식, 덕혜옹주 등 손예진의 대표 작품 6편이 관객들과 만납니다. 또 토크 행사, 사진전 등을 통해 다양한 필모그래피를 쌓아가는 손예진의 23년 연기 인생을 조명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반환점을 돈 올 시즌 프로야구는 어느 때보다 풍성한 또 값진 기록이 쏟아졌습니다. 최정과 손아섭은 KBO 역사를 바꿔놨고 기아 김도영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최정의 방망이가 불을 뿜으며 KBO 새 역사를 만듭니다. 통산 468호. 이승엽 두산 감독이 보유했던 최다 홈런 기록 467 홈런을 뛰어넘은 최정은 쉼없이 기록 경신 중입니다. 이후로도 11개나 홈런을 더 때리며 KBO 최다 홈런 기록을 479개까지 늘렸고 19시즌 연속 9자릿수 홈런과 9시즌 연속 20홈런의 대기록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홈런 기록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린다고. 안타 제조기 손아섭도 KBO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지난달 20일 통산 2,505번째 안타를 때리며 박용택 해설위원의 최다 안타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손아섭의 기록 역시 현재 진행형으로 2,600안타 고지를 향해 순항 중입니다. 제 이름을 제일 위에 올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전반기 최고의 히트 상품은 MVP 모드를 가동 중인 기아 김도영입니다. 4월에는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한 달 동안 10홈런에 도루 10개를 기록했고 역대 5번째로 전반기에 20홈런, 20도루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올해 만 20살인 김도영이 후반기 30홈런, 30도루를 완성하면 KBO 최연소 기록 달성자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제가 20-21 달성하는데 팬분들도 가장 조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아 최영우는 KBO 최다 루타 기록을 갈아치웠고 양현종은 역대 2번째로 2083진 고지를 밟았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올스타전을 하루 앞두고 열린 홈런 더비에서 LG 오스틴이 극적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홈런 더비 예선 라운드에서 김도영과 함께 공동 2위에 오른 오스틴은 서든데스 승부 끝에 결선에 올랐고 결선에서도 홈런 4개로 패라자와 우열을 가리지 못한 오스틴은 또 한 번 서든데스 승부를 벌여 올 시즌 홈런 더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앞서 열린 프로야구 퓨처스 올스타전에서는 상무 조세진의 3점 홈런을 앞세운 남부리그 올스타가 북부리그에 승리했습니다. 양궁 국가대표팀이 이번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축구 경기장에서 소음 적용 훈련을 마쳤습니다. 매번 큰 대회를 앞두고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뭔지 이대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로축구가 열리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 관중들의 함성에 비까지 쏟아지면서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먼저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차례로 활 시위를 당깁니다. 찬입니다. 이어 남자 대표팀이 나섭니다. 이날 훈련에선 경기 방식, 시간 모두 실전과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소음 적응 훈련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요. 일단 너무 감사를 생각하고 호흡 적응 훈련의 목표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심박수 중계가 처음 도입된 2020 도쿄올림픽 당시 우리 양궁 대표팀 선수들의 심박수는 대개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남자 개인전 1회전에 출전한 김우진이 첫 화살을 쏠 때 심박수는 분당 86bpm, 마지막 화살을 쏠 때는 고작 73bpm이었습니다. 일반 성인이 가만히 휴식을 취할 때 나오는 수준입니다. 양궁 여자 개인전 결승 쇼도프에서 안산이 마지막 한 발을 쐈을 때는 117bpm, 결승 상대인 러시아 오시포바의 순간 심박수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심박수를 보고 이 정도면 잠자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소음 적응 훈련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압박감이나 긴장감 속에서도 자신 있게 제가 이때 동안 준비해 왔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준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큰 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 대회보다 성적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 파리올림픽. 하지만 양궁 대표팀이 얼마나 평정심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 대표팀의 선전 여부도 조금은 달라질 전망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근대 5종은 가장 올림픽다운 종목으로 꼽힙니다. 한 명의 선수가 펜싱과 승마, 수영과 육상, 사격을 통해 메달을 가리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에게는 펜싱과 승마가 메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동민 기자입니다. 근대 5종에서 승마가 가장 큰 변수인 이유는 말을 배정받기 때문입니다. 파리올림픽 근대 5종은 승마가 포함된 마지막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쿄올림픽에서 말의 주행 거부로 논란이 된 뒤 국제연맹이 승마 대신 장애물 경기로 종목 변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 말을 여러 선수가 탔던 도쿄올림픽 때와는 달리 파리에서는 선수마다 다른 말이 배정됩니다. 자기와 맞는 말을 뽑아야 제일 좋은 거지만 그래도 저번 올림픽처럼은 크게 그렇게 변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또 하루하루 다른 말을 타면서 이제 여러 유형의 말들을 느끼고 그다음에 그 말들을 최대한 장애물을 잘 뛸 수 있게끔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펜싱은 출전 선수끼리 대결해서 이겨야 승점을 따냅니다. 펜싱에서 상위권에 오르지 못하면 다른 종목에서 따라잡기 어려워지고 펜싱에서 압도적이라면 다른 종목에서 비슷하게만 뛰어도 메달 획득이 유력합니다. 승패를 결정하는 종목이 펜싱이다. 기준 점수 한 70%면은 저희들이 250점이거든요. 그 정도 점수만 나온다면 메달권에 무조건 들어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여자 경기는 사격 레이저 런에서 실력 차이가 큽니다. 레이저 런에 강한 세계 선수권자 성승민이 펜싱과 승마의 고비를 넘는다면 메달은 유력합니다. 제일 자신 있는 종목은 레이저 런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 이유는 승마는 말과 교감을 해야 하고 펜싱도 1대1로 상대방과 붙어야 되는 대결인데 수영이나 레이저런 같은 경우는 훈련한 만큼 결과가 나오고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최초로 동메달을 따낸 근대 5종. 파리에서도 연이어 입상에 성공할 것인지 기대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이 일본의 한 점 차 짜릿한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한국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소프트뱅크컵 1차전에서 하윤기가 종료 0.9초를 남기고 결승 자유투 득점에 성공하며 일본을 85대 84로 물리쳤습니다. 이정현이 3점슛 6개를 포함해 27점, 4리바운드, 4어시스트로 맹활약했고 하윤기도 15점, 7리바운드로 뒤를 바쳤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차기 감독 선임이 5달 가까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끈 퍼거슨 감독을 데려와도 긍정 여론이 50%인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충남 천안축구 종합센터에서 열린 한마음 축구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구를 뽑아도 여론은 45대 55로 나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감독 선임과 관련해 긍정 여론이 45%면 성공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차기 대표팀 감독은 그리스 국가대표를 지휘하던 거스포옙과 독일 출신으로 미국 국가대표를 지냈던 데이비드 와그너로 압축된 상황입니다. 오늘도 무더위의 기세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자주 내리기는 하지만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 무더위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내일도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더라도 비가 내린 뒤에는 오히려 습도가 잔뜩 높아지면서 더 더워지겠습니다. 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9도지만 체감 온도는 30도를 웃돌겠고요. 대구는 34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장맛비와 무더위가 공존하는 요즘 한번 땀이 나면 잘 마르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고 또 잘 안 마르니까 이게 불쾌감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더위 속에 땀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날이 더워지면 찬 음식을 찾게 되는데 처음에는 시원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섭취하면 오히려 체내 온도를 올려서 땀이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딱 맞는 옷과 인조 섬유를 조금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린넨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말을 신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바깥 활동을 하다 보면 발이 더워지고 땀도 많이 날 수 있는데 양말이 수분을 흡수해 불쾌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다시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밤에는 중부, 모레 새벽부터는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네, 전북에는 모레까지 120mm 이상, 충남에도 100mm가 넘는 큰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서쪽 지방에도 최고 6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비가 내린 지역이 줄어들겠지만 충청과 남부 일부 내륙에는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김수현이었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